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특혜와 갑질 의혹에도 원내대표직을 유지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이른바 강선우 의원 측 1억 수수 의혹에 연루됐다는 어제 MBC 보도 이후 하루 만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사퇴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의혹들은 결국 경찰 수사로 규명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웃음기 없는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사죄한다며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각종 논란과 의혹을 인정하기보다는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6월 장남의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래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 구의원과 보좌진이 동원됐다는 의혹, 쿠팡 대표와의 호텔 오찬을 비롯해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공항 의전 논란, 또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국정원 직원인 장남에 대한 업무 지원과 지역구 병원 특혜 진료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수수 의혹에 연루됐다는 MBC 보도 후 하루 만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곧장 버티다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자리를 내려놨다며 의원직 사퇴는 물론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나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 1억 원 수수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부인은 구의회 업무 추진비 유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김 의원의 장남도 국정원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돼 관련 의혹들은 경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의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함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김병기, 강선우 두 의원의 대화를 녹음한 건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은 대화 내내 흐느낄 만큼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김 의원에게 개인적인 상의를 했고 또 공관위 간사였던 김 의원은 왜 못 들은 걸로 하겠다면서도 이 대화를 녹음해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8분 56초간의 대화 내내 흐느끼는 강선우 의원과 달리 자신의 발언이 녹음된다는 걸 알고 있던 김병기 의원은 시종일관 단호한 말투로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정말 이게 원칙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다가도 자신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며 빠져나가려는 듯한 태도를 수차례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또 누가 알고 있냐? 더 이상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며 적극적으로 은폐를 시도하기도 하고 저랑 만났다든지 저랑 상의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갖다 일치하지 마십시오. 로펌을 찾아가라고 조언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에게는 상의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누구한테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소개받지 말고요. 정말 그냥 어디 찾아가세요. 로펌이라도 찾아가가지고요. 주위에 가까운 사람한테 해서 그 가까운 사람이 같이 지금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서울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은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을 신고하기는커녕 오히려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했던 겁니다. 김병기 의원은 강 의원 몰래 약 30분간의 대화를 직접 녹음한 뒤 제3자에게 이 녹음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자신의 처신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물증으로 남기고 또 확인받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1억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김병기 의원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강선우 의원은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고 했고 김경시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럼 그 1억 원의 정체는 뭐고 실제 공천을 앞두고 돈이 오갔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어서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과정에서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시 의원. 서울시 의회를 직접 찾아가 봤지만 의원실은 비어있고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김경우 의원님은 안 오셨어요? 그랬습니다. 못 보셨어요? 수차례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MBC 보도 직후 SNS를 통해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공천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강선우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에게 김경시 의원이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김병기 의원도 당시 대화 내내 돈을 돌려주라고 다그쳤습니다. 돈부터 돌려주세요. 돈부터. 뭐 그러니까 통과 뭐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돈부터 돌려주세요. 돈부터. 돈을 직접 받은 걸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역시 모른다며 입을 닫고 있어 결국 현금 흐름 추적 등 강제 수사가 필요한 상황.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시 의원이 강 의원을 상대로 무엇인가 폭로하려 했던 정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 그분이 얼마나 지금 흥분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특히 김경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할 거란 말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당신 기자회견 하면 할 거 아니냐. 돈 돌려줬다고 기자회견 할 거냐. 해라. 하든지 말든지. 강 의원이 금품 수수 등 폭로를 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김경이 기자회견 등 폭로에 나서지 않으려면 김경이 바라는 대로 공천을 받아야 한다며 강 의원이 살려달라는 건 김경에게 공천을 주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현금 1억 원은 어디로 갔는지, 또 다주택 등 문제로 사실상 공천 보류 상태였던 김경시 의원이 어떻게 갑자기 단수 공천됐는지 경찰이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자, 그럼 이 사안 정치팀 이기주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일단 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좌관이 공천을 앞두고 1억 원을 받았다. 네. 그런데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이었잖아요.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배제가 안 되고 단수 공천이 됐다. 이게 사실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김병기 의원에게도 보고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납득이 어려운데요. 김병기 의원은 녹취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안이 일반인은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라면서 엄중함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김경시 의원은 컷오프에 대해서는 컷오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한번 녹취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말 문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몰랐다면 모를까? 네,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다. 컷오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김병기 의원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점에. 네. 여기서 유지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공관이 내부적으로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 컷오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조금 모였고 네. 그걸 이 사안이 있으니 그대로 터졌으니 더 유지해야 한다라고 김병기 의원이 말한 건데요. 네. 그런데 결과는 김병기 의원의 말과는 다르게 말로는 컷오프를 해야 한다라고 세게 말했지만 네. 단수 공천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180도 다른 말과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측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문제 삼지 못하고 상의를 한 걸로 보이고 네. 상의를 했는데 이거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소위 엮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나한테 왜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천 주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왔다. 그럼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라는 건 본인이 녹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라는 걸 감안하고 또 네. 들으셔야 됩니다. 강선우 의원이 어제 MBC 보도가 나간 직후에 네. 나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냥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공천을 약속하고라는 전제를 달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억 원이라는 돈이 공천 대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 해명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바로 보고했다.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라면서 바로
즉시 같은 표현을 썼거든요. 네. 또 자신의 지역구 공천이다 보니까 나는 발언권이 제한돼 있었다라고도 해명을 했습니다. 네. 최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김병기 의원도 강선 의원한테 의원님이 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을 해요. 네. 그러니까 두 의원 모두 1억 원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눈에 띕니다. 중요한 건 일단 1억 원을 받은 쪽이 있고 그거를 아는 쪽이 있는데 이 둘 다 공관위원이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1억 원을 준 쪽을 징계하기는커녕 공천을 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게 이런 부적절한 후보를 걸러내라고 있는 건데 오히려 묵인, 방조하면서 민주당의 신뢰도에도 좀 상처가 될 걸 보입니다. 자, 강선우 의원이 돌려주라고 했다는 그 1억 원. 그럼 그 1억 원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반환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니까 그 지시를 받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그 지시를 받은 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건 반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 네. 그래서 그걸 이행했냐 물었더니 질문에 대한 즉답은 하진 않고 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반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선 의원에게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봤는데 1억 원의 현금을 나는 직접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게 제가 박스나 쇼핑백이나 이렇게 뭐 현금이 포장돼 있었냐 물었더니 어떻게 포장돼 있었는지도 본 적이 없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은 게 다다라는 건데요. 이미 고발장이 접수가 됐으니까 수사가 시작될 거고 수사에서 자금의 출처와 행방 등이 확인될 텐데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강선우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 앞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 강선우 의원은 본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군요. 정치팀 이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검이 출범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야 하고 여든 야든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뒤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더 오래 회의해도 되겠다며 농담 섞인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마음에도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좀 더 길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에 대해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 주권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언급하지 않았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일단 수사에 착수하라는 겁니다. 특검이 되면 그때 넘겨주든지 하더라도 그 전에 검찰하고 행안부하고 상의해서 누가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해서 팀은 한번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냥 기다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해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해 매수하고 유착한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 가리지 말고 확실하게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든 야든 뭐 누구든 지위고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이제 진상 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특히 통일교와 신천지를 함께 언급했는데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민주당의 특검 법안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정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하는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출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취임 뒤 반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점검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주말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 1월 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합니다. 경주 에이펙 당시 한국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새 외교 일정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해훈 장관 후보자 발탁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에선 참으로 고려할 게 많았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이해훈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내란 옹호 발언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고백한다면서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격을 넘어 충격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발탁 배경을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통합이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특정 세력이 모든 것을 누리고 나머지를 배제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집권 여당과 대척점에 있는 집단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빨간색은 우리나라 공동체 사람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 아닙니까? 특히 다른 집단을 다 제거하고 모든 것을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내란이었다며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은 조금 더 포용적이고 좀 더 융화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통합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무지개색을 섞으면 검은색이 되는 만큼 새 정부의 기대와 가치를 우선시하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재도 넓게, 운동장도 넓게 이렇게 써야 된다. 잡탕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조화로운 오색 빛깔 무지개를 만들자. 파란색 중심에 그런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훈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내란 옹호 논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건 당파성에 매몰된 자신의 판단 부족이었다면서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후보자는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 역시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그런데 이해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범여권보다 국민의힘인 것처럼 보입니다. 보수 인사 추가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당내 주류에선 당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며 오히려 선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외연 확장 기조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노선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신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이었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보수정당 삼선 출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여기에 이해훈 전 의원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까지 이 대통령의 파격적인 통합 인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외적으로는 정치쇼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냥 뒤통수 치는 것 이상의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고 양다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 당성이 부족해 그런 거라며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면서 이번 기회에 보수의 선명성, 당성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성이 부족하거나 당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세적 외연 확장으로 보수 진영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데 과연 당성 강화만으로 맞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에 의해서 보수가 거의 괴멸됐는데 그것을 회복하거나 복구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장단에 맞춰서 또 더욱더 보수를 그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성찰과 노선 변화를 촉구하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정화 의원은 한쪽은 자율주행차 만들면서 안전성 점검하며 고민하는데 다른 한쪽은 소달구지 염을 걱정하는 형국이라며 미래지향적 변화를 요구했고 한 재선 의원은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에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윤허개인을 넘어 좀 더 멀리 보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상대 진영의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 내부를 걸린 건 없는지 또 지금 우리는 매력 정당이 맞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만든 대안과 미래 모임은 내일 계엄에 대한 사과와 위로의 의미를 담은 군부대 방문에 나서는 등 앞으로 재창당 수준의 당의 혁신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소행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자신이 작성한 건 명백한 허위라면서도 가족의 행위에 대해선 인정했는데요.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야당 대통령인지 여당 대통령인지 헷갈린다.
윤석열 탈당이 일단 답이다. 김건희 씨는 보수 분열의 원흉이다 등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이러한 내용의 글들이 한동훈 전 대표 본인 또는 배우자와 딸, 장인 장모 등 가족 이름과 동일한 작성자명으로 올라오면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조사 착수 한 달 만인 오늘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문제 계정들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다며 전체 87.6%의 게시글이 단 2개의 인터넷 IP 주소에서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똑같은 휴대전화 뒷번호와 동일한 선거구를 공유한 계정들이라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못 박았는데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이 익명성에 숨어 대통령과 동료 정치인을 험담했다는 의혹이 당 차원에서 규명된 겁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아이디로 글을 올렸다는 결과에 대해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도 가족들이 올린 건 나중에 알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1년이 다 지나서 정치 공세를 위해서 다시 악용하기 위해서 이걸 꺼내는 걸 보고 이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 당무감사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보내기로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원장 임명권을 갖고 있어 중징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배신자라는 비난이 쏟아질 걸로 보이는데 당원 게시판 사건이 향후 계파 분열의 촉매제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국회 연석청문회에 또 불참했습니다. 청문회에선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과 셀프 조사 결과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의 불성실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또다시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연석청문회. 가장 먼저 쿠팡이 전날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고객 보상안이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보상 금액 5만 원 가운데 명품 쇼핑 서비스 알럭스 등 고가 제품을 파는 곳에서만 2만 원씩 모두 4만 원을 지급하는 건 판촉 행사일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알럭스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제 오후 기준 최저가 상품이 양말인데 이마저도 3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양말 한 짝도 못 사는 보상책 내놓고 얼마 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은 3천 건뿐이라며 기습 발표한 셀프 조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쿠팡은 셀프 면제부가 아니라 국정원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정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 규모도 3,300만 건 이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좀 표하고 싶습니다. 청문회 내내 매서운 질타가 계속됐지만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또다시 불성실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측 동시통역기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통역사를 통해 소통하겠다며 수차례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동시통역기 빨리 차십시오. 지금 저 통역사께서 정확하게 저희 의원님들의 질의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통역사의 대동을 허락을 받았고 제 통역사는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의 질의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들기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보내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의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국정원은 자신들의 지시로 자체 조사에 나섰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로저스 대표를 위증으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가족들은 청문회를 지켜보러 국회에 왔다가 경영진의 태도에 울분을 토해냈는데요. 유족들은 제발 김범석 좀 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혜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샘 근무를 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 최근 김범석 의장이 장 씨가 열심히 일한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내역, 또 대책을 논의한 임원들의 이메일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김범석 의장 대신 증인석에선 쿠팡 경영진은 이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답했습니다. What I said was these documents have not been authenticated. 이걸 지켜보던 고 장 씨의 어머니는 끝내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개자식들아. 눈물을 흘리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분하고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김범석을 잡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고 오승용 씨. 주 6일 근무해오며 부친상 경조휴가조차 충분히 못 쉬었다 끝내 사고를 당했습니다. 쿠팡 대리점은 오히려 오 씨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 무근이었고 쿠팡은 여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에게 연락조차 없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사과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I am so sorry. 임 씨 대표는 뒤늦게 사과하면서도 고인의 산업재해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Discussions are ongoing with the family representative. My deepest condolences for your loss. 2020년부터 지금까지 근무 중 숨진 쿠팡 노동자는 알려진 것만 27명입니다. 아이들은 지가 아빠가 죽은지도 모르고 우주에 갔다고.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참혹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청문회에선 쿠팡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내세워 입점 업체들에게 쿠팡이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판매 방식을 압박한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또 쿠팡이 직원들에게 공직자 가족이 있는지 미리 조사한 수상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쿠팡의 판매자 중개 방식은 3가지. 판매자가 10% 이내 수수료만 내고 쿠팡에서 물건을 파는 오픈마켓부터 쿠팡이 배송까지 맡는 중간 단계, 쿠팡이 물건을 쌓아두고 직접 빨리 배송하는 로켓 배송까지 3단계입니다. 쿠팡이 더 개입할수록 수수료는 오릅니다. 그런데 쿠팡이 판매자에게 수수료가 비싼 로켓 배송을 강요한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들이 이제 성장을 많이 하거나 이런 vendor들은 이제 강제로 그 로켓으로 전환을 시키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시켜야겠다 하면은 그냥 그 입고 정지를 다 시켜버려요. 거부하면 아예 물건을 못 팔게 만들어 로켓 배송 전환을 압박한다는 겁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중히 규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실상 국민기업인 쿠팡을 제재가 보다 엄격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고요. 공정위는 동시에 현재 매출의 6%까지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20%까지 올리겠다며 쿠팡을 압박했습니다. 쿠팡이 직원들에게 공직자 가족이 있는지 조사한 수상한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를 내세워 공직자 가족이 있다면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직함으로 무슨 일을 하나까지 조사했다는 겁니다. 로비 창구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쿠팡 측은 이런 정보를 수집했는지 모른다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쿠팡은 국회 연석청문회를 앞두고 미국 증권시장에 공시를 하나 올렸는데요. 정보 유출 규모는 3,000명으로 베리 스몰, 매우 적은 양이라고 강조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선 우리나라 정부를 탓하는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국회 연석청문회를 앞두고 쿠팡 미국 법인은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을 공시했습니다. 1인당 5만 원씩 이용권을 주는 보상안 때문에 1조 6천억 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 투자자들에 알린 겁니다. 그런데 쿠팡은 가해자가 3,300만 계정에 접근했다, 3,000개 계정만 보관했다며 매우 제한적으로 접근해 매우 적은 양만 보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체 조사가 아니었다고 되풀이하면서 비난 여론에 대해선 정부를 탓했습니다.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명령을 따랐는데도 쿠팡이 문제를 해결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뒤 20%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일방적인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6% 오르며 일부를 회복했고 이 발표를 다시 공시로 못 박은 겁니다. 투자자들에 대한 의식은 더 많이 하고 있고 공시 요구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하는데 한국에서는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어려서 이민 간 미국 국적자이고 그가 급파한 국내 법인 임시대표, 정보와 재무 등 각 분야 최고 책임자까지 주요 경영진 모두 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회사 같지만 고객보다 투자자가 먼저인 미국식 기업 문화에 익숙한 겁니다. 앞서 지난 5월 SKT 해킹 사고 당시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은 19일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사고 한 달이 다 되어서야 일방적 주장으로 가득한 한 장짜리 서면 사과문을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쿠팡 상설특검팀이 고용노동청, 서울 동부지청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부지청은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기 어렵게 쿠팡이 취업규칙을 바꾸도록 승인해 준 곳인데요. 특검은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쿠팡 관련 수사 방해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쿠팡 상설특검팀이 고용노동부 서울 동부지청 근로감독관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기 어렵게 만든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해준 과정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2023년 5월 동부지청의 취업규칙 변경 승인 결정은 검찰이 쿠팡을 무혐의 처분하는 근거로 활용됐는데 당시 심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이 같은 의혹을 노동부 자체적으로도 수사하려 했지만 내부에서 가로막으려 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녹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근로감독관이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하자 지청장이 왜 분란을 만드냐며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러지 말고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 자료 확보해서 자료를 두드려준다 먼저 검토해봐. 동부지청 감독관 불렀다 특정 요구를 했다. 난리나. 왜 너희만 켜서 그따위로 해서 지금 이렇게 분란을 만드냐 이 얘기야. 누가 봐도 최선을 다했다 할 만큼 해봐야 한다는 감독관의 설득에도 압수수색 대신 임의 제출을 받으라고 고집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임의 제출 받으면 되지. 임의 제출도 이 사건 개혁 일체를 담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지청장은 MBC에 동부지청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은 녹음 파일 등 자료를 검토하는 대로 조만간 김 지청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신모 주임 검사를 조사한 데 이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자를 내일 부르는 등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꼴찌였던 코스피 수익률이 올해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 한 해에만 무려 76% 상승했는데요. 눌려있던 증시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투자자들이 돌아왔고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쓴 겁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올 한 해 상승률 76%. 작년 전 세계 꼴찌였던 수익률은 올해 들어 급반전하며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22%, 일본과 대만이 25%를 살짝 넘긴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상승률입니다. 코스피 상승률로는 국내 최대 경제 호황기였던 1987년 93%, IT 버블이 커졌던 1999년 83%에 이어 역대 세 번째입니다. 작년 비상계엄 이후 코스피는 올해를 2,400으로 시작했고 2,200대까지 떨어지며 암울했습니다. 그러다 6월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코스피 5,000을 9호로 내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상법 개정안 등 증시 부양 정책이 본격화되며 기존 최고점이었던 3,100을 깨버렸습니다. 신정부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전략적인 목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증대라든가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떠났던 외국인들도 돌아왔습니다. 올 들어 한국 주식을 계속 팔았던 외국인들은 5월부터 6개월 동안 19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도체 호황까지 겹치면서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4,000 시대가 열립니다. 여기에 젠슨 왕이 GPU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던 에이펙 직후엔 4,200선을 뛰어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은 3,000에서 4,000포인트 넘게 상승하게 만들었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 가격이었어요. 반도체 종목군들의 실적 추정치가 상승되면서 지수가 크게 올라갔고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 심리. 세계 꼴찌에서 급반전을 이룬 코스피가 내년에는 꿈의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검찰이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와 강남대성을 재판에 넘기고
일타 강사인 현우진, 조정식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전 현직 교사들로부터 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받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까지를 지급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구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 씨와 강남 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 대성연구소. 이 업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교사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받는 대가로 대성학원은 11억여 원, 시대인재는 7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수학 1타 강사인 현우진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현 씨도 문항 출제를 조건으로 현재 교사 3명에게 4억여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어 1타 강사인 조정식 씨도 같은 기간 8천만 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조 씨에겐 특히 교사들에게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제공해달라고 하며 EBS에 피해를 입힌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교사들은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경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내신에 출제한 교사들에게는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지난 2023년 교육부로부터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 의혹 수사 의뢰를 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전현직 중고등학교 교사 72명과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안 수사를 거친 뒤 공소시효를 따져 교육 현장을 교란시킨 전현직 교사 35명과 법인 2곳,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비정상적인 담합을 통해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오늘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내란의 2인자 김용현 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1월 이후 두 피고인이 처음 마주한 건데 김용현 피고인은 여전히 윤석열 피고인은 몰랐고 안 했다는 식으로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비상계엄을 설계하고 실행한 두 책임자가 형사법정에서 처음 마주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늘 시국 상황을 걱정해왔다며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200석 가까이 되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 하시는 적이 많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거대 야당의 폐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에게 알려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면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민주당사와 MBC 등이 적힌 계엄 문건을 전달한 데 대해 제가 임의로 판단해서 한 것으로 대통령에게는 보고한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엄호를 이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잡아와라, 총을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도 부인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를 왜 대통령께서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특검이 윤석열 이름 뒤에 직함을 안 붙인다며 함께 딴죽을 걸기도 했습니다. 특검본인 김용현이 특검본인 친구입니까? 윤석열이 김용현이가 뭡니까 지금? 피고인을 붙이겠습니다. 사과하세요. 다음 주 변론 종결을 앞둔 가운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전직 군인들, 조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들의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경찰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4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2019년 당시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보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통일교가 정치권에 줄을 대면서 빚어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1970년대 미국 의회 문건에도 통일교의 정교 유착 정황이 세세하게 나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한학자 총재 남편인 고 문선명 통일교 초대 총재.
1978년 미국 의회 문건 일명 프레이저 보고서에도 등장합니다. 박정희 정권이 재미 사업가를 통해 워싱턴 정가에 거액의 로비 자금을 뿌린 코리아 게이트의 진상을 파헤친 문건입니다. 소제목 문선명 조직, 정규유착 정황이 80여 쪽에 걸쳐 나옵니다. 통일교가 자신들의 목표를 쫓으면서 박정희 정권의 정부 기관, 관료들과 협력하거나 지시를 따랐다는 겁니다. 정규유착 고리는 반공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반공 사상과 기독교 계통의 통일을 부르짖고 있는 통일교회에서 마련한 것인데 그들은 주고받았습니다. KCIA 중앙정보부는 통일교 측에 미국에서 한국 정부 옹호 집회를 열도록 했고 그 대가로 중정자금이 건너간 것으로 미국 정보기관 기밀 문건에 나옵니다. 이후 군수사업 전면에 나선 통일교 측이 미국 콜트사와 M16 소총을 합작 생산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공무원들은 문 전 총재가 설립한 훈련원에서 반공 교육도 받았습니다. 통일교는 미국에서도 세력을 키웠습니다. 아이젠하워, 닉슨 등 거물급 정치인들과 만나고 그들의 이름을 활용했습니다. 통일교의 태생으로부터 발전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관여, 로비 혹은 유착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통일교의 태생적인 DNA라고 볼 수 있겠죠. 프레이저 보고서가 확인한 문 전 총재의 목표는 종교 지도자가 세계를 다스리는 범세계적 신정 국가. 그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할 수 없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건 사탄이 매우 좋아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만물도 나가서를 정령코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프레이저 보고서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2025년 또 정교유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유착의 정점으로 한 총재가 지목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통일교 측은 문 전 총재의 발언은 종교와 정치가 조화를 이룰 때 더 나은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비유적 표현이라면서 정교유착은 반대하지만 공공선을 위한 정교 협력은 지향한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한 데 반발한 건데요. 마음만 먹으면 바로 대만을 봉쇄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대만 해역에서 포위 훈련 이틀째인 오늘 중국군이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합니다. 对台岛以北海域射击开始，3、2、1，放！ 구축함과 호위함, 전폭기 등 대규모 병력이 동원돼 대만 섬을 둘러싸듯 사방을 포위하고 모의 타격과 해상 돌격을 포함한 종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군은 육해 공군과 로켓군 병력이 모두 동원돼 일체화된 봉쇄 능력을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을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항만과 항공로를 차단해 대만을 사실상 봉쇄해 고립시킬 수 있음을 과시한 겁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중국의 반발 성격도 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지난 18일 대만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우리 돈 약 16조 원어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以及美国大规模对台售武，我们当然要坚决反对，有力反制。 대만 정부는 중국군이 실사격 훈련을 예고한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만 해협 주변에 임시 위험구역 7곳을 설정하고 항공기 진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 총 941편의 항공기와 승객 1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대만 민항국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강도 높게 하고 있는데도 시진핑 주석과 사이가 좋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일본에선 일본과 미국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목적이라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미국의 반응은 영 시큰둥합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대만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고 훈련을 벌인다는 소식에 설마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飛行機が飛ばないのが一番困るなっていう
不安はありますけど、なんとかな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っちゃう。 지난달 초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2달 가까이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에선 이번 대규모 훈련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만에 우리 돈 16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한 미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라고 봤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훈련을 폭거라고 규정하고 훈련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자위대와 주일 미군의 공동 대응 능력 향상에 활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의 반응은 이번에도 일본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방위 핵심 거점인 대만을 중국이 노골적으로 위협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nd he hasn't told me anything about it. Nothing worries me. 다만 중국 역시 내심 미국과 군사적 긴장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금이라면 넉 달 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을 중국이 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유럽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가 유럽 곳곳을 이어주는 기차와 버스 같은 대중교통일 텐데요. 최근 이 기차와 버스가 중국산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싸고 제작 기간이 짧다는 장점 때문에 들여왔지만 유럽의 산업 기반이 잠식되고 핵심 인프라의 통제권을 중국이 가져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인기 구간인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짤츠부르크 구간에 지난달부터 투입된 이 열차는 중국 국영기업 CRRC가 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중국산 열차가 장거리 운행에 투입된 첫 사례입니다. We are convinced that CRRC will surpass the expectations of the customers. 독일에서도 최근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2032년까지 중국 비아디의 전기버스 200대를 들여온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운행 중인 전기버스 4대 중 1대는 이미 중국산입니다. 유럽산보다 싼 데다 납품 기간도 짧습니다. 하지만 산업 기반이 잠식되는 데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Ausbesorgt über die Entwicklung in der deutschen Autoindustrie hat jetzt die letzten Jahre zugenommen, dass also insbesondere Chinesen. 독일 재무장관은 건강한 애국심을 가져야 한단 말로 기업들의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보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 운행 중인 중국산 전기버스에 심카드가 탑재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발견한 운송업체는 중국에서 버스를 원격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스나 열차에 심어둔 소프트웨어로 중국이 유럽 대중교통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핵심 인프라를 중국 기업이 장악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기버스 시장의 절반가량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과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가 8천만 원을, 이용범 옵토닉스 대표이사와 경주시 현대강업 이상춘 대표가 각각 2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태양자동문 대표이사 외 임직원이 1,004만 원을, MBC 안영준 사장 외 임직원 1동이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직구구위가 가장 빼어난 선수 중 한 명, 한화의 신인 정우주인데요. 내년 WBC 출전과 한화의 우승을 위해 살찌우기를 목표로 잡았다고 합니다. 송기성 기자가 전합니다. 최고 구속 153km의 직구 9개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을 놀라게 한 3타자 연속 3구 3진. 메이저리그 스카우터 분들이 그런 리액션 하는 걸 되게 처음 본 것 같은데. 깜짝 선발로 나서 일본 타선을 꽁꽁 묶었던 한일전 역투. 올해 새내기로 한화 대표팀에서 여러 차례 강렬한 장면을 남긴 정우주는 내년 시즌 목표를 살찌우기로 잡았습니다. 계속 웨이트하면서 벌크업이 목표여가지고 좋은 살이 있고 나쁜 살이 있으니까 조금 건강하게 찌울 생각입니다. 공의 움직임과 회전수 등 직구의 구위가 리그에서 손에 꼽을 만큼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6월 들어 체력이 바닥나자 직구의 위력도 떨어지면서 장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구가 강점인 투수인데 그때는 이제 직구마저 경쟁력이 없다라는 느낌을 저 스스로도 받았거든요. 이런 정우주에게 선발 왕국 한화의 류현진, 문동주는 좋은 형이자 스승이 됐고 특히 에이스 폰세가 알려주는 모든 걸 기록하고 몸으로 익히면서 다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폰세 선수의 선발 루틴이나 그리고 선발 후의 회복 루틴을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직접 알려주면서 몸으로 알려줘가지고. 한화를 선택한 순간부터 메이저리그를 꿈꾸기 시작한 정우주. 내년 WBC 훈련 캠프에서 살아남아 본선에서 다시 한번 진가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막내라면은 이런 패기는 있어야 하니까 조금 더 중요한 상황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내일부터 본격 세미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으로 영하 30도에서 40도 사이의 찬 공기가 위치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내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에도 종일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새해 첫날 아침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서울의 최저 체감온도가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연말연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무난하게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서해상에서 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일부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또 모레 밤부터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대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 서해안 지역에는 약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8도, 춘천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 청주 영하 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강추위는 주말 낮부터 차츰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